네, 다음은 원자력 이해하기 원리와 응용에 대해서 카이스트의 김용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분 되면 신호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주시죠. 풀 스크린으로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양정학과의 김용희 교수라고 합니다. 수소와 원자력이 만나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서 원자력을 소개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아주 기쁩니다. 진행자께서 20분 얘기하셨는데 저는 한 20한 2, 3분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소하시는 분들한테 생경한 그런 분야여서 아주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소위 원자력 에너지의 원천이 뭐냐, 핵 에너지라고 불러도 될까? 요즘 핵을 다들 좋아하시죠. 아시는 것처럼 원자는 중심에 진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적은 원자 핵이 있습니다. 무게는 99%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중성자,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성자, 양성자를 제가 만약에 각각을 떼어놓고 있다는 가정을 해봐요. 걔네들을 여하에 붙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힐륨 원자 핵이 있는데요. 4개죠. 그러니까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죠. 얘네들을 프리 상태의 소위 서브애토믹 뉴클리온을 붙이면 매스가 줄어든다는 것을 아마 고등학교 지식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매스 디펙트고, 매스는 아인슈타인이 에너지와 같다 혹은 등가다 하는 걸 1905년에 이미 예상을 했죠.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납니다. 왜냐하면 소위 핵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극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 강한 핵력. 근데 92개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핵은 평균적인 핵력이 다 달라요. 그게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아쉽게도 이게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철이 가장 안정된 그러한 소위 원소임을 보시죠. 사실 가장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풍부합니다. 그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우라늄이 저 끝에 있죠. 우라늄을 우리가 만약에 핵 분열을 시키면 좀 가벼운 핵이 되겠죠. 대충 2분의 1로만 돼도 이 결합 에너지가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에너지는 매스로 바뀝니다. 핵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우라늄이 깨지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게 단위 뉴클리어 리액션당 나오는 에너지는 케미컬 리액션에 수백만 배가 하는 것은 그냥 상식이죠. 거꾸로 아주 가벼운 걸 뭉치면 동일한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게 핵융합의 원천. 아주 쉽죠. 핵융합은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핵분열이다. 그러면 아주 간추린 역사입니다. 핵분열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대충 200밀리언 일렉트론 정도가 한 번에 나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중성자 하나가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핵분열을 하고 나면 중성자가 2~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추가로 나오는 중성자를 가지고 연쇄적인 핵분열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출력을 일정하게 내고 있는 게 원자로다. 그렇게 보시면 99.9%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절을 하면서. 그게 원자로의 원리고요. 물론 핵폭탄이 먼저 만들어졌고 아주 일사천리로 소위 원자력 발전소가 1950년 중반에 미국하고 영국, 소련에서 이미 상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경수로, 즉 물로 가지고 냉각하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가압 경수, pressurized water reactor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주종이죠. 밑에 있는 게 비등수로는 boiling water, 즉 원자로 속에서 물을 끓입니다.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던 발전소가 BWR 타입, 몇 달에서 BWR이 열등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소위 상용 발전소가 소위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데 대부분이 이런 식의 경수로가 쓰인다 하는 용어를 소개해 드리는데 뒤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금의 소위 기후변화 관련된 소위 글로벌 하드웨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방금 우리 수소 얘기를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다 언급하셨지만 이제 전기 에너지를 최대화해야 되겠지만 열 에너지로서 혹은 어떤 프로세스 에너지로서 에너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소위 CO2 에미션도 엄청나고 실제는 그게 약 한 60% 차지하잖아요. 전기 에너지는 40밖에 안 되고. 근데 원자력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전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과에 열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방에는 이미 쓰이고 있고요. 중국에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이거 저희 원자력의 매우 효율적인 요를 수소 생산에 사용하게 된다면 좀 전 박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프로세스에서 관여하는 수소가 청정수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어떤 그러한 가능성도 바라본다는 거죠. 방사선 및 동위원소는 사실 굉장히 큰 인더스트리지만 오늘 주제에서 멀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원자력이 쓰인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원전의 개념하고 특징이 어떠한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주로 쓰는 소위 경수로, 전 세계 원자로 약 한 400수십 개 되는데 경수로가 대충 한 60%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경수로가 한 30%,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원자로인데요. 또 붉은색이 핵연료가 잠들기 때문에 사람이 만지는 핵연료가 잠들이 돼서 여기에서 핵분열이 일어나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 열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게 경수로에서는 물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자력과 수소가 이미 엄청나게 가까움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 물을 써야 되느냐? 수소가 있기 때문에 H2O에서 O, 오xygen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수소가 중성자하고 무게가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튼 열 에너지를 소위 이런 어떤 우리가 핵 증기 계통, 소위 뉴클리어스 딥 서플라이 시스템에서 열을 만들면 증기 발생기에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터바인을 돌리고 제너레이터가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폐해로를 돌면서 두 개의 폐해로가 끊임없이 돌면서 우리가 원하는 열을 만드는 그런 방식. 그래서 통상 이런 경수로는 현대적인 설계에서는 100만 킬로와트 혹은 140만 킬로와트 굉장히 대형이죠. 저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형을 현재 우리가 설계 또 활용하려 했는데 이제는 소형에 대한 관심도 쏟고 있음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자력에서는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만큼 안전이 항상 중요한 화두인데 소위 설계 차원이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굉장히 심층적으로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던던트하게 아주 독립적인 시스템으로서 안전을 소위 담보하고자 하는 그런 설계 철학이 담겨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진에 대해서는 요즘 짓는 원전은 진도 7.0이 와도 사실 원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지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위 우리가 경납용기를 하죠. 여러분 원자로 발전소를 보시면 큰 컨테인먼트,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고명기에. 그 내부에 소위 몇 개의 장벽들 혹은 베리어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것들이 소위 방사성 물질의 외부로의 누설을 거의 방지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그런 설계 철학이 적용되어 있다. 그다음에 주요한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에너지 인텐시브합니다. 그래서 1kg에 위에서는 1톤이네요. 우라늄 1톤은 일반 화석 연료의 200, 300만 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제 주먹 하나 정도의 우라늄이면 성인
한 사람이 평생을 쓰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은 원전이 폭발하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설계적으로 불가합니다. 절대로 불가하고요.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라늄 자원은 지금 육지에 있는 것만 쓰더라도 현재 속도로 쓰더라도 250년은 쓸 수 있는데요. 바닷물 속에 ppb 단위로 존재하는데요. 그걸 고려한다면 6천만 년, 아니 6천만 년이 아니라 6만 년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즘 개발되는 선진 원자로를 쓴다 그러면 스펜 퓨얼이 안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재활용합니다. 그 경우에는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고요. 가장 큰 이슈가 원자로를 우리가 중간에 정지를 해도 붕괴열이 나오죠. 모든 불안정된 핵은 디케이를 하잖아요. 디케이는 엑서선이 소위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디케이 에너지가 우리가 100% 출력이 되면 6% 정도 되는데 1시간이 지나면 1% 정도로 감소하고요. 한 달이 지나면 한 0.23%는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제대로 제거를 못하면 사실 심각한 모신 손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서 수소와 원자력이 만났는가를 보여드리는 아주 중요한 그래프인데 조금 전 질문에서 나왔지만 단위 전력을 생산하는데 기가와트 아워당에 소위 CO2가 얼마 정도 만들어지느냐 전력 원가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원자력은 사실 풍력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미니멈.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양광은 풍력의 서너 배이고 표준 편차를 보시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를 가지고 패널을 만들면 맥시멈의 CO2가 나옵니다. 독일의 전기를 만들면 그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다. 이거를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원자력 발전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정직선 전환그런데 이거는 프랑스의 예로서 프리퀀시 컨트롤 더하기 부하 추정 운전을 1일 365일 24시간 이미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국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1954년부터 2019년까지 최신 자료인데요. 보시면 소련에서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고 이후에 정체가 되고 약간씩 증가하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 발생하고 나서 출렁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10년 지났죠. 다시 리커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원자력의 필요성을 모든 나라, 모든 리더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전 세계 현재 441기 정도 운전되고 있는데 56기가 현재 건설되고 있고요. 프라이머리 에너지에 대한 10% 정도를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24기 근데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현 정부 들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좋아지리라 감히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총전력의 한 30% 정도를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이거는 이제 전체 현재 운전되는, 그다음에 건설되는, 그다음에 계획된 걸 보시면 계획된 게 약 한 100기 정도고 나라에서 참으로 이제 앞으로 고려한 게 300기 정도가 현재 고려되고 있죠.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나가 사람의 우주죠. 쓸데없는 걱정을 기후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가 큰 소위 소행성이 충돌해서 인류가 멸망할 확률을 대충 보면 1년에 이게 일어날 확률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이 정도를 감을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60년대부터 소위 1세대 해가지고 2, 3, 현재 3세대를 우리가 짓고 있고요. 4세대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4세대에는 스몰 마듈 리액터도 포함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세대 이 세대 간의 부분을 우리가 안전성 관점에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는데요. 소위 CDF라고 하는 게 Core Damage Frequency, 즉 노심의 중대한 손상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노심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 해서 방사능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컨테인먼트가 전부 막고 있을 수 있죠. 그게 미국의 TMI 스타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짓고 있는 3세대나 3세대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6승, 즉 100만 년, 1000만 년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입니다. 근데 소위 Gen4 혹은 선진 원자로,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스몰 마듀얼 리액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8승, 거의 무시될 정도의 확률을 실제 목표로 하고 이렇게 구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세이프티가 얼마나 좋으냐, 원자력 발전소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이 자료는 제가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요즘 이제 유럽연합이 원자력을 소위 그린 탁소노미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완전 양분되어 있잖아요. 아마 22일 정도 결정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시리어스한 아주 검증된 데이터로 원자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치명률입니다. 1테라와트, 1조 킬로와트 아워를 생산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죽느냐. 원자력 3세대 0.0008명입니다. 풍력 1명.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셰르노빌, 후쿠시마 다 포함된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재생에너지하고 비교해서 결코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경제성 어떨까? 전 이거는 약간 오래된 자료인데요. 소위 캐피탈 코스트에 따라서 캐피탈 코스트에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하죠. 결국 이율이죠. 이율이 3%면 굉장히 낮고 소위 석탄, 천연가스, 그다음에 원자력 나라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뒷장에서 그걸 약간 보여드릴 텐데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연료비가 100% 증가했다 할지라도 원자력은 기껏해야 14% 증가합니다. 근데 에너지 해결을 굉장히 깊게 의존하는 천연가스나 콜은 거의 80% 정도 증가하죠. 이건 우리가 익히 보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에너지 가격의 비교인데요. 재생에너지, 소위 보조금도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란색이 태양광, 풍력, LNG, 유연탄, 원자력에서 2014년부터 20년까지 원자력 거의 변함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세츄레이션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재생에너지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많고 아직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사실 코스 자체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데이터도 없기도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경쟁력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그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용 후 연료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건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게 핀란드가 약 30년에 걸쳐서 소위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500m 지하의 사용 후 연료를 처분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내년 정도에 이 설비가 가동이 됩니다. 이거는 극히 현실적인 솔루션이고 우리도 쓸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진 원자를 쓴다면 핵연료 스팸표 자체가 안 생기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할 거고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표는 우리가 체스트 엑스레이 다음에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진단받을 때 방사선은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티를 안 내죠. 그런데 누군가가 공포를 조장하면 굉장히 거기에 많이 휩쓸리죠. 이렇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바나나인데 제일 방사선이 높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1년에 1000개 먹으면 위험합니다. 멸치, 여기 보시면 멸치 연간 2kg 섭취하면 피폭 1개에 도달한다는 게 실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멸치 많이 먹잖아요. 누가 이것 때문에 멸치 먹지 말라 하나요? 전복 비싸서 못 먹죠. 근데 전복에 제일 방사성 물질 폴로닌 토페인 제일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먹나요? 그건 아니죠. 결국은 여기 있는 이제 브라질에 있는 해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소위 천연 자연 방사선 레벨이 높은데 사람들 거기서 수천 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정도의 차이지 로우 레벨의 방사선은 충분히 인간하고 같이 수천만 년 살아왔다 하는 그러한 자료를
공유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소위 기존의 향수로를 대체한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소위 새롭게 만들어질 4세대 원자 혹은 선진 원자로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선진 원자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후 연료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기존에 만들어진 향수로에서 만들어진 사용 연료도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4세대 원전 중에 하나가 Very High Temperature Reactor라 해서 온도가 약 한 950도 되는 열을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효율의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뭐 케미칼도 만들 수 있겠죠. 아마 이런 얘기를 오늘 주제 발표 아마 오늘 김창수 박사님이 관련 발표를 하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넘어가요.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SMR 얘기인데 SMR 스몰 마듈 웨크터인데요. 어쩌면 10년 안에 대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이프티를 기존 원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했다.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 8승. 그럼 당연히 경제성은 좀 힘들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프티를 필요 조건으로 놓고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관련된 소위 노력이 글로벌이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나라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부하 추정 운전을 프랑스는 날마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서 원전과 수소의 또 하나의 가장 큰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어차피 부하 추정 운전은 우리나라 원전도 향후 10년 후에 어쩌면 데일리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남는 전기를 만약에 원전으로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든다면 지금 현재의 과학 경수로 가지고도 3에서 5달러입니다. 전 발표자의 내용을 제가 리콜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죠. 근데 만약에 선진 원자를 쓰면 이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근의 가장 큰 화두는 클라이밋 체인지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크게 공감대가 없지만 원자력이 소위 기후변화 대처의 포트폴리오 하나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번 독일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을 정도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재생과 원자력의 조합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중심에 어쩌면 하이드로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전기 섹터에서 소위 배출하는 CO2는 기껏해야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인더스트리라든지 트랜스포테이션이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하이드로전으로 내게 된 원자력 리뉴어블의 소위 우리가 공생이라고 할 거예요, 시너지라고 할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건 다들 공감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가 세이프티가 강화된 SMR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나라일 거라서 이번 독일마저도 원자력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퍼블릭이 가장 최근에 서베이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아슈베리안 분이 1996년도에 이런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약 300년에 걸친 인간의 소위 연료를 탄소와 수소의 비율로 한번 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Y축이 로그 스케일인데 굉장히 직선으로 보죠. 지금 우리가 이쯤에 있습니다. 2010년 보시면 메탄 경제의 근처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2050년경에 카본 중립을 선언했는데 2050년 되면 소위 얘기하는 하이드로전 이코노미가 이미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00년이 되면 진짜 하이드로전 이코노미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이드로전이 중요해 보이는데 왜 그럴까? 보면 옛날부터 우리가 앞으로 지금을 보면 연료의 속성을 보시면 네프덴스 대량의 나무땔감에서 이제는 한 줌의 깨끗한 수소가 대체를 한다는 거고 이 한 발짝 더 나가면 어쩌면 우리가 에너지의 변환 관점에서
H2와 우라늄은 만날 수밖에 없는 속성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왜 핑크 원자력 전기로 만든 수소를 왜 핑크라고 부르는지 전 잘 이해 못하겠지만 여튼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시너지는 그 중간에 H2가 수소가 있어서 가능할 거다.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35년 전에 갔을 때 강의를 듣고 이렇게 원자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원자력의 여러 가지 원리부터 이렇게 화형 분야 그리고 찼을 때 이런 SMR 실제 원자력이 이렇게 수소와 밀접하게 관계 있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플로에서 질문 있으시면 한번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발표를 잘했습니다. 제가 SMR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SMR이 지금 이제 실용화 가능성이 실용화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이고 이걸로 만약에 수소를 생산한다면 아까 기존의 것은 한 보니까 굉장히 지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지금 킬로그램당 3에서 5불 정도 생산합니다. SMR은 어떤 정도 가격을 예상 가능한지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 현 PWR 가지고 수소 만드는 건 우리 박철호 박사님이 다음 차례에서 하실 것 같고요. SMR 여기서 보여드린 SMR은 기존 경수로 기반의 SMR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진 SMR은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소위 BHT와 고온가스로, 그다음에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에 사는 소든 구드 배스베타, 그다음에 몰튼 솔트 리액터, 이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 경수 기반의 SMR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성능은 현재 있는 경수로하고 매우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어쩌면 가격이 약간 높거나 비슷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진 소위 원자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온도가 약 200도, 300도 정도 높아요. 그래서 열 효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전기를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같이 병합해서 쓰기 때문에 수소를 만드는 전기분해 전제입니다. 훨씬 좋아서 계획된 대로 된다면 아마도 수십 % 정도는 싸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기대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쯤 상용화될까? 이 경수 기반의 SMR은 어쩌면 저기 보시면 뉴스케일 SMR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미국의 가장 선두 주자입니다. 미국 기업 중에 2030년에 운전이 계획된 상태로 강력하게 정부 지원으로 드라이버 되고 있고요.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우리가 SMR 하면 사실 한국이 선두 주자였어요. 2000년 초반에. 근데 어쩌면 너무 빨리 가서 그랬는지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모든 게 멈추면서 우리의 스마트는 진짜 스마트했는데 잊혀진 존재가 되고 미국의 SMR들이 견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약간 늦었지만 우리가 혁신 SMR로 다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플로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슬라이드인가요? 그 3 내지 5달러 얘기하셨을 때 거기 어디 저기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이게 보시면 대형 1기가와트 일렉트릭의 과학 경수로,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대형 경수로 기반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분해는 증기 온도 850도, 우리가 하이 템퍼레처 일렉트로라이시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온 전기 분해를 전제로 한 겁니다. 즉 PWR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로 아주 기본적으로 전기 분해를 하는데 물의 온도를 850로 올리는 것도 그 전기를 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하면, 물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IAEA에서 전문가들이 한 건데 3에서 5달러, 우리나라에서 하면 어쩌면 한 3달러가 될 수 있겠죠. 미국에서 하면 어쩌면 한 6달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죠. 지금의 기술로도 그렇다는 그럼 어쩌면 박찬호 박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전에서 나오는 열이 아니라 전기로. 전기. 네, 전기. 예. 지금 저기 줌 온라인상에서 핀란드 핵 폐기물 저장소가 내년부터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핵 발전소의 경제성 평가 시 핵 폐기물 저장소 비용의 적용 여부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이 항상 궁금해하시고 질문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핵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경제성에 고려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답변은 하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킬로와트 아워당 얼마를 적립하는지 모르지만 한 발전소당 적어도 1조 원 정도가 만들어지도록 60년의 운전 기간 동안 그렇게 적립이 되고 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런 적립되는 가격이 아니라 코스트도 저희 전력 단가에 이미 고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